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고 19개의 정부 부처 중 3곳의 장관직이 공석이다라는 분석으로 그에 따른 증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증시가 힘든 가운데 정치 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가 사라진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양식품이 중국 생산법인 설립 소식에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전날 이러한 공시를 냈는데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올라 수출이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AI 도입률이 9%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PwC 컨설팅은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고 AI에 직결된 모든 메모리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맞춤형 등 고성능 반도체가 향후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 많은 6,420억 달러로 성장할 예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올해 증시는 개장 전부터 엄청난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막상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러한 악재들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시장까지도 우리 시장의 반전은 없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악재의 정면 돌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또 중요한 배팅을 하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뉴지스 코너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톡에서 많은 참여,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감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시장입니다.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힘내서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마켓 쇼쇼쇼 1부 화려하게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의 SOS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해법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속에서 달러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또 증시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지 대표님 분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메인 화면에 앨런이 나오죠. 네, 앨런 재무장관이 나오네요. 네. 지금은 재무장관이지만 2017년도, 16년도에는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었죠. 네. 앨런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뉴스 기사가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가 아니고요. 2017년 3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의 장이 2016년, 17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점이었고요. 시장의 모습 또한 미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는 미국과 한 달 정도의 디커플링 상황 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한 달 이후에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승하는 시점,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현상도 다를 수 있겠지만 환율의 변화에 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과 전환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5천억 원 넘게. 네, 매도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이유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적인 뷰로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환율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첫 번째로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환율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있어서 상승할 것이라든가 또는 뭐 이 가격 수준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은 보수적이거나 매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1,400원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네. 달러 강세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고 언제쯤 다시 제자리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좀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전망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있어요. 판단하십니까? 그 네. 내용도 아마 우리 방송 중에 이유가 설명을 드릴 네. 건데요.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론적으로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의 흐름을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미국에 있는 자산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원론적 현상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뉴스본. 그 2017년 3월의 기사 또한 네. 원론적 상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때는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메인 타이틀에 달러 약세, 약세라고 써요. 이상 징후 뭐 이런 등등등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흐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통상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우월주의의 어떤 그 스탠스를 지향하는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취임 전까지 현상하에서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취임 직전 단계의 흐름이 정상화로 진행됩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16년,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한 달 동안은 디커플링 현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11월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1950포인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1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19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환율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1140원 수준에 있던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의 상황이 달러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강세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1210원, 무려 60원, 70원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을 못 가게 계속 눌렀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하네요. 유사합니다. 이런 현상이 취임 직전 단계에서 유연화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변화했거든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그때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계속 좋았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점을 설명드린다면 네. 앞서 기사 2011년 오래된 기사를 가져와서 지금 장과 비슷하다. 지금의 흐름이 이때의 흐름과 아주 유사하게 유사하다.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도 시장의 질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이번 12월, 1월에는 산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데리고 와주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연락한다고 연락 그랬죠. 중이라고. 지금은 네. 라인이 끊겨서 라인 끊겼습니까? 네. 지인을 통해서 연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통상 산타랠리는 12월 25일까지가 아니고요. 1월 초까지를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통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타랠리는 여전하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네. 내용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요? 네. 저는 지금 시장 전망과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했을 때 12월 장은 우호적으로 보는, 물론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연기금이 조 단위의 매수를 했던, 월간 단위로 조 단위를 매수했던 적은 최근의 상황과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점 3월밖에 없어요. 잘하네요, 투자를 저점에서. 연기금이 운용 수익률, 기금 수익률이 수익률. 지난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공부했었는데요. 15% 수준이고요. 15%. 14. 몇 번. 근데 해외 주식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전체 기금 수익률은 14%, 전체? 15% 수준이고 주식 투자 수익률,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7%가 17%. 넘습니다. 지난해 시장 안 좋았어요. 네.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집단이 연기금입니다. 통상 연기금은
본인 그 운용 자산을 본인 펀드 매니저들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잘하는 집단에 OEM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운용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집단에서의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주요 포인트에서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집단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턴오버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보는 집단이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와 선물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가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자금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투자 주체들의 최근 동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해서는 뭐 한 600억, 700억, 한 1, 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초반 그리고 지지난주 흐름에서 보면 4, 5천억씩 매수를 했어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규모의 매수를 최근 내에서 한 일주일 이상 진행이 들어왔다는 것은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를 가장 잘하는 이들의 지금 속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들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이후에 결정되는 지수와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낼 때 어떠한 상황에서 이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는가는 이후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도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힌트를 찾을 수 있겠고요. 또 연기금의 매수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 저희 바로 열어보면서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또 K배터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이런 강달러 현상 속에서 또 우리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 영입에 총력을 기르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내용을 심각하다라기보다는 주요 내용으로 없었죠.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사주 관련주들 주가 하락이 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과연 안 좋고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 요인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나왔던 기사를 재반복 드리면서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 기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이 기사가 아마 계속 되풀이되면서 부각이 될 겁니다. 이 기사 한번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 움직일 때 이 기사들이 다시 재반복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모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줄하향입니다. 4분기 전망치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메인 타이틀만 보고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하향 조정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쫙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79억 79억 불 79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이번 주 실적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와 원화 베이스가 잠깐 왔다 갔다. 저도 자주 헷갈립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79조였어요. 이번에 77조라고 그래요. 조금 줄었죠. 그런데 우리 잘 들여다볼 게 이 증권사들이 하향 조정하면서 그 전망가는 7만 원 중반을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 6만 원이 안 되는데 7만 원 중반 과연 하향 조정했는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매출 실적 세부 데이터의 전망치가 나와 있었어요. 5조 1천억. 그럼 지난 분기에 3분기에 반도체 분야에서 그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3조 9천억.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건데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예상치에 대한 그 보고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는 하향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파라독스.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 보고서의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이번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4나노급에 대한 수율이 70%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사가 아마 나중에 리뷰 다시 할 텐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제가 아까 좀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 대한 3조 9천억, 이번에 5조 1천억을 예상치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모리 분야에서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아요. 지난 분기에도 한 7조 원 메모리 분야에서 수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쪽이 안 좋은 겁니다. 이쪽에 수율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적자 부분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의 현상이 이러한 모습들의 지금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70% 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4나노에서. 네. 4나노급 그 반도체는 전체 시장에서 한 26%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3나노가 마진율이 좋긴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4나노급에서 적적인 운용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수익이 마련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수율이 70% 나왔다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수율이 30%였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수율이 70%라는 거는 불량률이 30%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해까지는 불량률이 70%였어요. 70이었는데. 이거는 만들어 봐야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70%. 수율이 한 8, 90% 나와야 이제 적적으로 이제 네. 이게 그 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과 이 낸드 쪽에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성과가 이번 12월, 1월, 2월 내년도에는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그 주가 방향성이 전환이 될 때 분명하게 이 기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되고 리뷰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에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삼성전자의 재반등, 상승 조건에서의 기사화되는 내용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열흘 전에 나왔거든요. 딱 메모리 해 주셔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갈 땐 재부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라는 점에서 제가 뉴시스 내용으로 네.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는 TSMC 쪽에 계속 점유율을 뺏기고 그쵸. 있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TSMC가 3나노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너무 좋거든요. 좋고, 이게 그죠? 굉장히 네. 좋고 그러니까 이 4나노급에서 70% 수율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30% 수율이었거든요. 네. 이제 한 1, 20%만 더 올리면 불량률을 줄이게 되면 80%. 이제 시장에 계속 그 팔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마진이 나오는 네. 그동안은 불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만들어도 적자였거든요. 네, 네. 이제부터는 만들면 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조만간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율 70%는 거의 판매 수준 가능하게, 단가에서의 상황이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 그 파운드리 쪽, 시스템 쪽에서의 개선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얼마 전에 다 그 반도체 부분의 수장들도 교체됐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성과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환율 상황이기 때문에 파는 거고 환율 때문이다. 딱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파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나노 시장 자체도 네. 우리가 앞으로 산업 성장을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 그 반도체 시장에서 네. 4나노가 한 26% 포지션을 차지하고 포지션 있어요. 정도. 3나노는 그 마진율이 좋고요. 4나노가 26%인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26%니까 네. 100으로 잡았을 때 26을 그렇죠. 큰 파이를 시장이죠.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네. 큰 시장이에요. 여기에 네. 뛰어들면 생산 그러니까 수익률은 아주 높진 않지만 네. 3나노에 높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입했다는 거. TSMC의 그 파이를 우리가 뺏어갈 수 있다라는 있는 점에서 가능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봐도 돼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3나노, 4나노에 좀 부진했던 것은 2나노에 선 투자를 했거든요. 선 개발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나노 접고 HBM에 적극 투자를 한다라고 그쪽으로 했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HBM이나 지금 4나노, 3나노를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은 삼성전자의 모멘텀에서의 주가 네.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도 한번 주목해야 한 돼요.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스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삼성전자에 관한 투심을 보면은 살아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언제쯤으로 좀 보세요? 주가는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급락, 급등, 완만한 조정, 상승 턴오버입니다. 어려운데요? 그럼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고 네. 58,000원 고점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53,000원까지 맞아요. 내려갔어요. 정확합니다. 최근에 정책 이슈로. 네. 그리고 5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54,000원입니다. 이게 턴오버 과정이거든요. 네. 이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 흐름에서의 모든 종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정치 테마주였던 동신건설도 네. 24,000원에서 14,000원 갔다가 22,000원까지 와서 기간 조정 거치고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급락 급등 완만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완만한 기간 조정에서의 흐름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우리의 또 아픈 손가락이죠. 삼성전자 전략 받아봤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누르고 있는 굉장히 큰 또 호재와 악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편입된 종목들이 있는데 주가의 방향성이 어떨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트럼프발에 관한 악재도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미쳐올지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로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어제 우리 장이 마감하고 나서 밸류업 지수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이 됐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9월 말에 밸류업 지수에서 편입이 불발됐었던 5개 회사가 편입하는 데 성공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텔레콤과 KT입니다. 이 5개의 특징이 뭐냐 살펴봤더니 코스피 시장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첨가적으로는요. 비용과 변동성 우려로 인해서 편출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은 100개에서 105개로 늘어나게 됐고요. 밸류업 리밸런싱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기존 조건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종 내에서 PBR이 상위 50%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편입이 불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까다로웠던 이 PBR 기준 대폭 완화됐습니다. 상위 50%에서 상위 75%로 완화됐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ROE 순위가 높은 15개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15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5개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도 엮이고 또 통신주로도 엮이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ROE 조건이 좀 충족되지 못하면서 불발이 된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 선정됐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는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대표성, 그리고 밸류업 기업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연계 상품으로의 상품성, 이런 것들에 좀 더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년 6월에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이 또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밸류업을 공시하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 편출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다시 100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방침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추가로 조성된다고 밝혔는데 11월 4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2천억 원 규모로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좀 상승할 것이라 보냐라는 물음에 선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왜 이렇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밸류업 지수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에 이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97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931포인트로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ETF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4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 12종이 출시가 됐었죠. 그런데 12종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순자산 총액주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7,500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밤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거의
1,800억 원이 증발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출시가 됐었던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에 2,000억 원을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1,700억 원대로 머물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그리고 에이스 코리아 밸류업 ETF 역시도 11월 4일에 300억 원을 웃돌았었는데 26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줄 약세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이슈였을까? 일단 로이터 때문이었습니다. 로이터가 트럼프 인수팀 내부 문건을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굵직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전기차와 충전소 쪽에 있어서 지원이 좀 대폭 감소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RA를 근거로 한 7,500달러, 하나로 따졌을 때 1,077만 원가량이거든요. 이 돈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될 직면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쪽에서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투입을 하려고 했었던 75억 달러 예산 다 쓰고 남은 이 예산은 모두 다 충전소 건설이 아닌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렴한 전기차라든지 충전소 건설보다는 좀 국방에 힘을 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터리 원자재 쪽에 있어서 전면 과세 부과 이야기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사용키로 했는데 232조가 뭔지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국가 안보에 좀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수입을 제한하는 법이 바로 232조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당시에 이 232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실제로 1기 당시에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25%라는 관세는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철강 수출량이 좀 제한됐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차단하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쪽은요. 사실 우리 한국과 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것이 또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와 같은 소식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4에서 6%대까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배터리 3사 쪽에 있어서 고환율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악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2차 전지 돌파구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 안착한 다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개별 이슈 있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원천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장기 지속형이라는 것은 효과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그래서 약물 투약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사업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또 11% 넘는 폭등을 했다는 사실 체크해드리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낙관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매출이 3분기에 30%였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10% 더 추가가 돼서 40%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화투자증권 쪽에서 원래 기존 목표 주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힙이 당연히 엇갈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대 오름세를 보인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대 내림세 걷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조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HJ 중공업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군 독도함과 고속 상류정 쪽에 있어서 677억 원가량의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방위상업청이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HD 현대미포에 대해서 전성기로 돌아갈 요건 갖춘 상태다라는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봤더니 먼저 첫 번째
번째는 일감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을 했는데 이 인력이 또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근거로 작용이 됐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있고요. HD 현대미포 역시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부진한 증시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되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시선을 향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 진단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도 코멘트 또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좀 은혜로운 섹터를 네, 보고 한번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네, 한번 말씀을 리뷰해볼게요. 네. 첫 번째 밸류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밸류업 관련한 시세 상승에서의 흐름은 좀 더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뭡니까? 네. 우리나라의 밸류업은 일본의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친 점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유인책이었습니다. 일본은 회사법을 고쳐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로 유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상법 개정이 안 됐죠. 이 부분 하나 추가돼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는 규제였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올 초에 일본에서 PBR 1 미만 기업 퇴출이라는 강수를 썼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또 꽉 올라갔어요. 맞아요. 요 부분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한 내용은 최근에는 좀 주가 조정받고 네. 있지만 여러전히 살아있는 내용에서의 밸류업 가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기 테슬라 사주 앨런 머스크 네. 참 사업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600배 네. 수익을 냈다고 하죠. 네. 앞으로 더 낼 것 같습니다. 네, 600배인데 이번에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내용이 얘기는 나왔지 했어요. 않습니까? 본인의 슈퍼차저만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 충전소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비용을 쓰지 않겠다. 않겠다. 와, 이거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잘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또 다른 표현이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런데 관련해서 2차전지 업종들이 많이 빠져요. 네, 그런데 빠져요. 네. 우리가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우방국에 대해서는 새롭게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네. 요 발표된 내용에서 네네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단순하게 오늘 크게 빠지는데 이게 완전하게 시장에서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우리가 체크하셔가지고 좋네요. 감안하셔서 네, 저기 투자해야겠네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가지 내용은 가장 중요한 네. 내용에서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한 주평, 대표님은 시장 한 주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급락, 급등, 완만턴 요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급락, 급등, 완만턴. 그러니까 모든 시장과 모든 주식의 전환점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네. 처음에 어떤 이슈이든 시장 외적인 변수이든 네. 주가가 막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급락하고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기간 조정 내지는 이 시간의 차를 두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턴오버합니다. 네. 요 패턴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지금 과정이고요. 흔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지수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 제가 딱 판단하는 게 2,540포인트 고점에서 2,360까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정적 이슈로 빠졌죠. 2,360에서 2,500 근처까지 반등을 세게 줬어요. 급락, 급등, 지금은 완만하게 2,400, 한 7, 80 되죠. 네. 6, 7, 80 되는데 네. 급등, 완만한 기간 조정입니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턴오버 과정에 네.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다음 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왜 다음 주냐? 네. 제가 모두에 이번 FOMC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동결을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충격이 최저점에서의 수 상황이 있다?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급락, 급등, 완만 턴오버 과정에서의 지금은 완만한 기간 조정 과정에서 충격파가 있을 수 있는 FOMC 이 이후에 매수 찬스로 진행을 하시면 최적점에서의 시장 진입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동결인지는 안 물어보시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동결인가요? 시장은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모두가 이해하게 되는데 첫 번째 네. 세 가지 네.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월에는 네. 전통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12월, 1월에는. 그래서 네. 1월에는 FOMC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딱 픽스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상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관례상. 12월에는 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일반적 상황이고 네. 채권 딜러들은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북클로징 해버립니다. 네. 통상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구 정부가 바뀔 때는 금리를 만지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정부와 구정부가 바뀔 때는 금리를 안 만지는 게 일반적 맞아요.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4.36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스프레드가 0.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번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통상 4% 금리 수준에서는 0.7 내외 스프레드를 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나 더 벌어지면 인하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좁혀지면 안 한다라는 건데 지금 0.45 정도 스프레드라고 공차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 채권 참여자들은 금리가 동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흐름이에요. 동결해도요. 뭐 추세적으로 동결해서 아까 좀 전에 두 번째 네. 첫 번째 기사 그때 금리 기억나요, 네. 인상하는데도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러 약세 이상 현상 나타나고 동결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화가 나올 때는 오히려 기회의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들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하이라이트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오이슈는 또 대표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멋지게 한번 저희 여기 CG를 딱 열어주세요, 대표님. 네. 오늘 이슈 한번 열어 보시죠. 네. 주시죠. 부진한 증시에도 투자는 계속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적힐까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실제 네. 필드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보면 다 물려 있어요. 지금 풀로 주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사항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사는 기회의 찬스가 되겠지만 맞아요. 네.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내가 지금 주식 100%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식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30%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고민점이거든요. 네. 투자 네, 적기라기보다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조언의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제가 필드에서 많은 투자자와 대면을 하면서 상담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장에서 일단 최근에 2,360까지 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포감 또는 이제 포기 단계에서의 흐름을 네,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포기 단계 흐름과 공포감은 이제 지나왔어요. 이제 매도 타이밍, 손절이든 매도이든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턴오버 과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턴오버 과정에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건 종목 슬림화 시켜야 돼요. 이때 턴오버 할 때는 다 가지 않습니다. 지수가 간다는 거는 핵심 우량주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종목 또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실 거는 손절도 중요하고 현금화를 통해서 다음 장을 기대하는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다음 장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핵심 우량주로 지수가 가는 쪽으로 지수가 움직일 때 가는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하고 이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교체 매매를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장은 종목을 슬림화시키고 종목 수를 줄이고 그리고 다음 장을 겨냥해서 시장에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오늘 하이닉스 많이 움직이죠. 많이라기보다는 흐름이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리노고업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오늘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입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는 약하지만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목이 많이 늘어났다. 줄이시고요. 가는 종목으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근데 중요합니다. 뭐가 가는지, 뭐가 갈 것인지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가면 뭐가 가겠습니다. 시총 13% 시총 삼성전자, 상위 종목들. 시총 4% 하이닉스 이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 답답하다. 소부장을 보면 되는 거죠. 소부장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네요. 반도체가 가야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그건 맞죠. 네. 네. 바이오가 가서 시장에 갈 수는 네.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픽 섹터는 또 다른 섹터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네. 한번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그럼 네. 이어서 한번 네. 대표님 다시 열어주세요 수지를. 다시 열어주십시오. 네. 자, 오늘의 픽세트 음식육 음식료입니다. 쪽입니다. 네. 시총 상위는 아닌데. 우연찮게도 오늘 그 네. 은혜로 섹터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읊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고가주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을 네. 해드릴게요. 뭐냐면 음식료 업종은 10년 주기로 황제주가 나옵니다. 2004년도에 황제주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100만 원 넘어가는. 100만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들. 100만 원 이상의 주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었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죠? 100만 원을 돌파할 때 맞아요. 황제주가 탄생했다라고 네, 맞아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식료 업종은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황제주가 나옵니다. 2004년도에 롯데 칠성 롯데제과 이게 6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갔어요. 10년 지나서 2014년 오뚜기. 오뚜기가 50만 원에 출발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 170만 원인가 이렇게 쭉 한 2, 3년 차 기간을 두고 주가 상승했어요. 음식료 업종이죠. 10년이 다 2024년.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서 황제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 삼양식품. 오늘 뭐 중국법인 내용으로 주가 상승했다라고 있어요. 하는데 네. 고점 돌파하고요.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와. 가벼이 73만 원 신고가 영역이네요. 그죠? 신고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신고가는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제가 대질문할게요. 비트코인 언제 팔아야 될까요? 비트코인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네. 삼양식품과 비트코인. 파월 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알 수 그때 있다. 가야 비로소 거품인지 알았다. 명언이네요. 그래서 와. 움직일 때는 신고가일 때는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주이면서 흐름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내 계좌에 한두 종목 네. 종목이 아니라 한두 주를 네. 가져가시는 것도 이 장에서 꼭 그렇네요. 네. 음식료 업종에 국한되어서라기보다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황제주 개념에서의 흐름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지금 사기에도 그럼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제가 급락급등 완만 턴에 말씀을 네. 드렸죠. 이게 시장에서 제가 사원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요. 네. 두 번째 배운 게 뭐냐면 네.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고점 매수는 추세를 돌파해서 흐름이 완전하게 상향화됐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고 저점 매도는 추세가 하향으로 완전하게 확인됐을 때 손절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매매인데 네. 고점 매수 시점입니다. 아니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원 때부터. 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야.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삼양식품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 또 대표님과 좋은 투자 전략 얻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브리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또 오늘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과 또 한 번 신고가 랠리를 달성한 비트코인에 관한 시선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증권가에서는 또 우리 증시 자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조용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브리핑해드렸던 많은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증권가에서 픽한 5가지 종목 살펴보시면서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봐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수정 목표가 자체는 하향 조정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의 여력들은 다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만한 그러한 종목군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이닉스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쪽에 관해서는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포인트와 함께 매수 의견은 의지한다.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에 관한 오늘 리포트들도 3개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 오늘 한번 포인트를 짚고 가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기존 반도체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요. 여러분들이 딱 2가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D램 부분에 관해서 HBM에 관한 매출은 30%에서 40%로 확대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약세다라고 알고 있는데 낸드 분야에 관해서는 ESSD에 관한 매출 비중이요. 무려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되는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센서스 하향은 우리가 지금 신산업으로 알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메꿔줄 것이고 상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가이던스,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이러한 매출 부진을 상쇄시킬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부분들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의 의견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웅제약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디톡스와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분야에 관한 미국 진출을 했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13%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치료제 분야에 관해서도 2025년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송 리스크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것이 밸류적인 매력을 부각시켰다라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자, 신규 편입됐고요. 목표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LIG 넥스원도 대신증권에서는 신규 편입한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공2에 관한 수주 소식 다들 들었잖아요. 그 매출이 가시화되는 그 연도가 바로 내년부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항 수주에 관한 그러한 시장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산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건 사실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그런 드론과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인데 만약에 LIG 넥스원이 이런 무인 첨단 기기까지도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LIG 넥스원은요. 사업 분야의 무려 60%를 앞으로 다가올 무인 관련한 기계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 동력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 넓은 관점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그런 의견 내놓았습니다. 신규 편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쪽에 관한 삼성전기 이야기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에 관한 리포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MLCC 쪽에 관한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게 애플 쪽에서 챗 GPT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애플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인공지능을 탑재한 디바이스를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얼마 전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미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에 관한 멀티플은 조정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됐지만요. 여전히 매수 의견은 의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섬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K 패션에 관해서 해외 진출에 관한 가시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글로벌 진출 기대감과 함께 온라인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수정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지만 지금 주가는 밸류적으로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포인트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간단히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만에는 10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요. 업비트 기준으로의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시장에 다양한 호재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리플 쪽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이더리움의 시총을 현재 따라오고 있는 리플인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시장에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충분한 호재로 시장에서 가져가는 분위기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4천 달러 선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면서요.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에 관해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은 알트코인 쪽으로도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비트코인은 11만 4천 달러 선이 넘어서게 되면 구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